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습니다. 수출 증가율 둔화를 전제로 하는 전망치 1.9%보다 낮췄는데요. 정부는 1분기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했다고 밝혀 추경 편성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내수를 떠받치기 위해 상반기에 출고하는 자동차를 사는 경우 한시적으로 개별 소비세를 30% 인하합니다. 차를 살 때 적용받는 세율을 5%에서 3.5%로 낮춘다는 뜻입니다. 4천만 원짜리 국산 중형 SUV를 구입한다면 개별 소비세 49만 원을 할인받고 교육세와 부가세까지 추가로 절감해서 총 7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올해 미국 증시를 이끌 주인공으로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등 7개 대형 기술주 M7에 브로드컴을 더한 배트맨을 투자은행들이 꼽았다고 인베스팅닷컴이 보도했습니다. 배트맨, BATMMAAN은 브로드컴부터 시작해 8개 기업의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브로드컴은 엔비디아와 달리 고객 요구 맞춤형 반도체를 더 싼 가격에 공급하는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글로벌 경기 부진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지난해 수출이 6,838억 달러로 전년보다 8.2%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며 한국 수출을 이끌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 전쟁 리스크에 전국 불안마저 가중되고 있는데 올해도 수출이 호조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올해 우리 경제가 더 추락하는 것은 아닌지, 부동산 시장은 하락세가 더 짙어질지 이어지는 2025 경제전망 특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경제현장은 SBS BJ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를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경제가 점점 수렁에 빠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정부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낮춰 잡았는데요. 정부는 내수 부양을 위해 재정과 공공정책금융을 총동원한다는데 과연 기운을 차릴 수 있을지,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2025 경제전망 특집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경제가 새해가 밝았는데 좀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 우울한 기분입니다. 예. 마침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1.8%로 낮춰 잡았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성장률 전망 1.8% 역대 정말 가장 낮은 수준 중에 하나 같은데. 예,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나 특별한 위기 아니면은 사실 1% 성장은 거의 안 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올해 1.8% 성장한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우선 그 잠재 성장률이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잠재 성장률이. 예,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올해부터 5년간 잠재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1.8%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놨습니다. 우리 잠재 성장률이 80년대 10%에서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로 떨어졌고요. 그동안 2%대였는데 이제는 1%대 진입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작년에 2.1% 성장한 거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올해 그보다도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순환 사이클로 보더라도 올해는 경기 둔화 국면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기재부가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합리적인 전망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탄핵 정부의 정치적 불확실성, 앞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참 예상하기 어려운데 이런 불확실성이 과연 1.8%에 제대로 반영됐을까? 이것마저도 달성 가능한 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보면은 한국의 그 소비자 심리하고 기업 심리 지수 발표하는데요. 이게 아주 급락해 버렸어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작년에 그래도 수출이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이끌었는데 그러니까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데다가 소비, 투자 이 심리가 더 위축되면서 뭐 1.8% 성장 미만으로도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이하로도요. 여기다가 네. 이제 트럼프 이달 20일 들어서는데요. 예. 또 어떤 관세 정책을 펼칠지 이런 것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성장률 전망치가 이보다 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말 발표할 때 이제 추가적인 1분기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적인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게 이제 추경 편성을 어느 정도 지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집행을 올해 많이 해야만 하잖아요. 우선 먼저 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제 추경 얘기를 좀 꺼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그걸 배제하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네, 우선 예산 편성하는 건 상반기에 많이 쓰겠다는 겁니다. 예. 예,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경제 성장을 낮아지는 걸 제가 보기에는 크게 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막지 지금 못한다. 소비 투자 심리가 워낙 위축돼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부채 지난 1분기 기준입니다만 GDP 92%, 기업부채 112%입니다. 예. 그런데 정부부채는 45%로 세계에서 우리 기업부채, 가계부채는 제일 높은 나라인데 예, 정부부채는 상대적으로 제일 낮은 나라 쪽에 속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나라 보면은 기업, 가계, 정부부채 이거 합치면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는 정부 부채가 높고 가계 부채는 낮죠.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높고 가계 부채는 낮습니다. 정부 부채가 좀 낮고. 예.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정부 지출, 재정 지출을 해도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예. 우리 경제 이제 올해 성장률을 1.8%로 낮췄다는 것은 우리 경제 앞날을 좀 어둡게 본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장 우리 경제 버팀목이 수출이잖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작년 수출은 그런대로 우리 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좋았어요. 역대 최대. 예. 올해 이 12월 수출 증가율을 쭉 보면 올해 수출 증가율은 어떻게 될 건지 이게 앞으로 우리 시장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예, 작년에 수출이 8.2%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보면은 3분기까지는 이렇게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3분기 수출 증가율이 10.5%였거든요. 근데 4분기에는 수출 증가율이 4.2%로 낮아졌습니다. 4분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거 둔화되리라는 것을 미리서 선행지수가 예고를 해줬습니다. 어떤 선행지수? OECD에서 한국 선행지수를 작성해서 발표하는데요. 네. OECD 한국 선행지수가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11월까지 계속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선행지수가 우리 수출에 한 3개월 정도 선행했었어요. 네. 그래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 선행지수가 예고했었는데 실제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요. 물론 그 품목별로 반도체는 아직까지도 잘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네. 네, 그러나 2023년에 자동차 수출이 참 잘 됐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자동차 수출이 작년에 0.1%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아, 자동차가 이미 감소세로 바뀌었어요? 예. 오. 예, 자동차는 수출이 거의 절반 정도가 미국으로 가거든요. 근데 미국으로 그동안 자동차 수출을 많이 했었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소득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쓸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자동차를 덜 사가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20일 트럼프 2기가 들어서는데 관세를 얼마나 부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고했잖아요. 관세를 왜겠다? 아마 자동차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한다면 우리 자동차 수출이 더 감소할 수가 있죠.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자동차 수출이 작년에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4%. 그 이전에 2020년에 11.2%였어요. 작년에 비중이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아마 자동차 수출 비중이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올 기재부 전망치 보니까 작년에 수출이 통관 기준으로 8.2% 증가했는데요. 올해 그 1.5% 증가할 것이다. 확 낮췄더라고요. 예, 그렇게 전망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는 좀 더
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수출이 약간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마이너스 되는데 이 자동차 같은 수출 감소가 조금 두드러질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강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고요. 자동차, 철강 그리고요 또 어떤 게 더 부진할 것 같습니까? 석유화학도 부진한 상태고요. 뭐 최근에 그래도 수출이 되는 거는 반도체하고 우리 선박, 조선. 흔히 들고 조선이라고 그러죠. 예. 예, 그쪽으로는 지금 수출이 괜찮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OECD 한국 선행 지수를 보면 한 3개월 정도 우리 수출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3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이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나 경제 전망을 하시는 분들은요, 꼭 이 선행지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OECD? 수출에도 선행하고요. 예.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1월에서 7월까지는 많이 샀거든요. 네. 근데 8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팔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시점, 애군이 사고 판 시점이 OECD 선행지수 정점 7월까지는 올랐었습니다. 아, 외국인들 계속 샀다 이거야? 예, 그리고 8월부터 OECD 선행지수 하라고 외국인들이 또 팔았었죠. 그래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이 선행지수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정부가 추경 편성 가능성을 이제 예고를 했는데 또 통화 정책이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전망이 있지만 요즘 원달러 환율이 워낙 치솟았어요. 예. 한때 뭐 1,500원 육박했다가 조금 주춤합니다. 지금 1,470원 아래에서 다소 지금 숨을 고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환율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얼마나 어떻게 내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환율이 뭐 계속 올라가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좀 내리기가 힘들겠죠. 예. 환율이 올라가면 또 물가가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네. 예, 그런데 과연 환율이 계속 오를 것인가? 예, 저도 요새 제일 궁금한 게 환율이 얼마까지 오르고 우리 도대체 적정 환율이라는 게 얼마일 것인가? 답이 있어요 혹시? 예, 정확한 답은 없는데요. 예, 제가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 미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엔 달러, 이안 달러, 예, 그 다음에 한미 금리차, 우리 경상수지. 이런 게 우리 환율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들이거든요. 주요 경제적 요인들을 감안해서 예, 이런 거로 추정해 보면은 12월 말 기준으로 적정 환율이 1,220원 정도 나와요. 아, 1,220원이었다. 그런데 연말이 1,472원. 1,470원 같이 뛰었는데 그러면 그 차이 한 250원 정도 차이가 그러면 혹시 비상기금 탄핵 때문에 튀었다 그런 거예요? 예, 그것도 있고 이제 그 이전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트럼프. 예,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거기다가 우리 탄핵, 비상기업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요. 예, 그만큼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환율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인가? 뭐 1,500원 이상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갈 수 있다. 이제 미중 패권 전쟁, 무역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냐 거기에 따라 다를 텐데요. 예. 일단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이익이 들어서 중국한테 관세를 60% 부과하겠다. 그렇게 예고를 했어요 지금. 예. 60% 부과하면 중국이 대응하는 수단이 위안화를 가치를 절하시켜 버리든지, 위안화 같이 하라. 예, 자기네 내수를 부양하든지. 예. 근데 위안화 가치 절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위안화 가치가 지금 현재 위안 달러율 7.29 정도 되거든요. 거의 7.3원이네요. 예, 네. 7.5 넘어서 볼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 환율 1,500원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은 가장 큰 리스크고요. 고환율 1,500원 뛸 수 있는 가능성. 그 외의 요인이라면은 예. 저는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제 환율을 보고 금리를 결정할 텐데요. 뭐 작년에 이제 2차례 인하했지 않습니까? 네. 기준금리 3.50에서 3.0으로 인하했는데 3.0. 예, 저는 올해 한 3차례 정도 인하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3번 정도. 예,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소위 그 테일러 준칙이라고 이론적인 적정 금리를 추정하는 하나 방법이 있거든요. 네. 예, 그걸 추정해 보니까 2.3% 정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시장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장 금리의 대표적으로 국고채 3년 수익률이죠. 예. 이게 최근에 2.6% 안팎입니다. 네. 근데 2015년 이후로 보면은 국고채 3년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평균 0.4% 포인트 정도 높거든요. 네. 예, 그러면 국고채 3년 수익률이 2.6%라는 거는 시장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2.2%를 예상한 겁니다. 예상하고 있다. 예.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당장 1월 15일, 이달 15일 날 첫 통화정책 검토회가 있죠. 방향 결정회의가 있는데
인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차례 정도 그리고 낮출 예. 것 같다고 하네. 물론 그 한국은행 측에서는 지금 가계 부채도 높고 기업 부채도 높고 금리 인하 효과가 소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줄어들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금은 재정 정책이 더 중요하다.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 하는 총재도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재정 정책, 통화 정책 함께 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으로도 좀 지출을 늘려야 하고 또 통화 정책 차원에서 기준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한 세 차례 정도 낮출 것 같다. 그게 이제 시장 금리 상황을 본다면 예. 국고채 금리 지금 연 2.6%니까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우리 김 교수님 예상대로 금리를 낮춘다면 우리 증권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특히 뭐 증권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게 금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주가는 기업 이익 증가율. 기업 실적. 어떤 때는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떨어지면 주가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어떤 때는 금리가 오르더라도 기업 이익 증가율이 증가하면은 오히려 주가도 올라요. 금리가 오를 때 주가도 오른다는 금리 거죠. 상승기에도 예. 기업 이익이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을 볼 때는 금리뿐만 아니라 경기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건데요. 네. 예, 그런데 올해 저 경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저는 코스피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미치라고 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경기도 안 좋고 그러는데 코스피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예요? 워낙 저평가됐거든요. 너무 떨어져 있다. 예, 저평가된 걸 제가 평가하는 방법이 예. 우리가 명목 GDP로 보면요. 예. 작년 말 기준으로 한 26% 역사상 명목 GDP에 비해서 가장 코스피가 저평가돼 있고요. 시가총액이 아니죠. 코스피 주가 지수가. 주가 지수가 예. 명목 GDP에 예. 대해서. 그 다음에 통화량 보통 대표인 통화 지표가 M2 강의 통화 지표라고 그러죠. M2. 예,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은 네. 한 18% 정도 저평가돼 있고요. 음, 그다음에 제가 월별로 일평균 수출 금액을 봅니다만은 예. 작년 12월 기준으로 일평균 수출 금액이 26억 7천만 달러였어요. 네. 근데 그거로 평가해 보면은 코스피가 한 13% 저평가됐습니다. 하루 평균 수출 금액으로 어떻게 코스피의 이 적정성을 평가하죠? 일평균 수출 금액을 관세청에서 발표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하루 상관계수가 평균 수출 금액이 0.87이나 나오거든요.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다고 그렇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니까. 예, 그런데 왜 제가 일평균 수출을 쓰냐면은 월 수출은 일하는 날짜가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 1월에 지금 설 휴가가 있습니다만 예. 아마 작년에는 1월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올해는 1월에는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올로 하면 수출 증가율이 줄어들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 일하는 날 수출이 얼마나 됐느냐. 예, 그거하고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일하는 높습니다. 날에 수출 하루 평균 예. 금액과 코스피의 상관계수가 높은데 그거를 볼 때 현재 주가 지수가 13% 정도. 13%.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서 13%한 26% 정도 우리 코스피가 가소평가됐다는 겁니다. M2 기준으로는 18% 예, 예. 과소평가돼 있고 GDP 기준으로 보면 26%. 26%나 과소평가돼 있는데 그렇게 저평가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꼭 오르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그동안은 많은 제자리에- 실망을 줬잖아요, 작년에도. 예. 그런데 시간이 가면 거기에 접근해 가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예, 보면. 예. 근데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줄어들 것 같아요. 부동산은 저희가 이제 전문가 모시고 한번 더 자세히 들어보고요. 예. 이 주가 시가의 평가가 낮게 저평가돼 있다. 그러면 언젠가 상승으로 올라설 텐데 그런 때 그러면 누가 좀 앞서가서 달릴까요? 저는 애국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외국인이 사들인다. 예. 애국인이 우리 주식 시장에 아직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예, 제가 매일 이거 일별로 개인 그다음에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 뭐 5일 이동 평균 가지고 코스피하고 상관계수를 구해 보는데요. 개인은 마이너스입니다. 상관계수가 개인이 살 때 우리 코스피는 떨어졌고 개인이 팔 때 코스피는 올랐다는 겁니다. 네. 근데 외국인 상관계수가 계속 플러스가 나와요. 예. 근데 외국인이 언제 우리 주식을 살 살 것인가? 예, 그거는 저는 뭐 2, 3월 가면 사지 않을까. 아까 예, 2, 3월.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온달러 환율 원화가치도 한 20%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네. 코스피도 많이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좀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3월 가면은 우리 그 정책당국에서 공매도 그렇죠. 그동안 다시 재개를 금지했는데 이제, 예. 그 해지하겠다는 예, 거 아닙니까? 해제하겠다고 했죠. 예, 그게 외국인들한테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거 신호를 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업종이 조금 햇볕이 들까요? 먼저? 예, 뭐 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은 수출보다는 그래도 소비가 좀 증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 예, 한국은행이나 기재부도 보니까 올해 성장률 작년보다 올해 소비가 좀 증가한다고 내수가. 보고 있습니다. 뭐 금리를 수출 조금 낮춘다고 예,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성장 구조를 보면은 통신, 통신, 예, 네. 금융, 금융. 예, 그다음에 뭐 조선업은 작년부터 예, 괜찮았고요. 네, 조선. 예. 그러니까 내수 조금 회복되는 게 영향을 예. 통신이나 금융이 좀 먼저 받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그러면 수출이 안 좋으니까 조금 부진할 것 같고. 예,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자동차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예. 아시아 시장 예. 이게 얼마나 그쪽으로 그 비중을 누리냐, 미국 시장에서 부진한 거를 아세안 시장에서 얼마나 늘리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우리 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반도체는 좀 그렇게 호조가 기대가 안 됩니까? 반도체 수출이 지난 거 12월 보니까 145억 달러로 예, 금액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GDP 아니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 작년에 20.7%였어요. 예. 근데 2018년에 20.8%였거든요. 그 2018년에 반도체 경기 정말 좋았었습니다. 네. 예, 그때 수준에 접근해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제가 반도체 수출 금액하고 삼성전자 주가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좀 선행을 해요. 반도체 수출에. 예, 그런데 반도체 수출 금액이 예, 저는 아마 내년 1개월을 저점으로 예,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금액은 좀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요? 2026년? 올해 올해죠? 죄송합니다. 2025년 1, 2월. 그렇죠? 예, 예, 네. 예. 예, 그렇게 본다면은 반도체 물론 그 삼성전자 내부적인 문제가 예. 많죠. 예. 예, 그러나 반도체 수출 금액으로 보면은 예. 삼성전자 주가도 지금 저는 지나치게 싸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왕 주식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지난해 뉴욕 증시를 이끈 게 이제 빅테크 M7이었는데 올해도 미국 시장이 그렇게 우리 서학개미들이 좋아할 만큼 탄력을 좀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혹시 보십니까? 예, 작년에 우리 저 서학개미들 뭐 해외 투자, 주식 예.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미국 비중이 97%더라고요. 대부분이죠. 그게 너무 높지 않느냐. 너무 높다. 예. 네. 예, 제가 뭐 증권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본 경험으로 얻은 결론은 돈이 한쪽으로 너무 몰리면은 또 나중에 부작용이 있거든요. 네. 예, 미국 시장으로 돈이 너무 많이 몰리고 있지 않느냐. 네. 예,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예, 미국 주가는 뭐 여러 가지 평가해 보면은 좀 과대평가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대평가 예. 영역에 있다 예. 미국 증시는. 대표적으로 그 S&P 500 배당 수익률이 최근에 1.2%입니다. 배당 수익률이요. 예, 장기적으로 평균이 4.2%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 1.2% 낮았다는 것은 배당금이 줄어든 게 아니라 주가가 그만큼 올랐다는 높다는 거죠. 얘기죠. 그래서 버크셔 해셔웨이 거기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주식보다는 채권을 더 많이 샀다. 현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버크셔 해셔웨이가 단기 국채를 많이 샀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미국의 3개월 2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4.3% 안팎이에요. 예. 근데 S&P 500 배당 수익률이 1.2%니까 1.2%. 당연히 국채가 안전하죠. 안전한 거네요. 예. 훨씬 낫고. 버크 해셔웨이 그거 이야기 듣고 저는 그 방향이 옳은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미국 주식에서 좀 발을 빼야 되겠네요. 뭐 약간 약간 줄이시라는 겁니다. 줄이라는 거. 여전히 뭐 세계 경제 금융 시장을 미국이 주도하니까요. 네. 우리가 미국 투자 할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러나 한쪽에 97% 너무 많이 몰렸다는 겁니다. 그거를 중국이나 인도 같은데 네. 좀 나눠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비중도 이제 조금 더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 비중을 늘리면 예, 좋겠다. 기왕 미국 증시를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 교수님께서 2023년에 말씀하신 거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2023년에 미국 경제가 조금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그랬는데 호황을 보였잖아요. 예.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미국 경제가?
예, 제가 미국 경제가 좀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했던 거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 예, 그리고 12개월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 예. 뭐 이런 몇 가지들로 아주 침체에 빠질 거라 이렇게 전망했으면 그거 틀렸습니다. 예, 네, 그런데 뭐 여전히 반성하시는 겁니까? 예, 반성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올해 2분기에는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최근에도 미국 GDP의 69%를 짜는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최근에 미국 사람들이 지출에 비해서 소비가 많아가지고 쓸 돈은 줄어드는데 소비를 지금 왜 늘리냐면은 예,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리고 네. 미국 상품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네. 미리서 지금 상품을 사고 있다는 미리. 겁니다. 예, 특히 내구재 같은 거를. 내구재를 예. 사재기 비슷한 정도로 예, 미리 쓰고 그렇습니다. 있다 이거죠? 예, 그런데 미리서 사놨으니까 네. 이 소비가 올해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 소비 부진의 영향으로 2분기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네, 있겠다. 그런 것들을 조금 주식 투자자나 채권 투자자들은 머리에 담아둬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김영혁 교수께서 이제 우리 증시나 또는 이런 시장을 볼 때 OECD 한국 선행지수 그리고 하루 평균 수출 금액을 좀 중시하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경제 지표를 좀 꼼꼼히 쳐다보면 올해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5 경제전망 특집 지금까지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제현장 오늘 2025 경제전망 특집 부동산 시장으로 이어갑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세 좋게 오르던 부동산 시장이 9월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힘을 잃었습니다. 탄핵 정국까지 겹쳐 올해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편인데요. 기준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 우려가 회복 요인으로 작용할지 김기원 리치고 대표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좀 추운 겨울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거래가 뭐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서울 네. 아파트 거래량이 뭐 1, 2천 건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부동산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노즈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빅데이터가 좀 어떤 내용인지는 좀 궁금한데 그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시장은 어떻게 이렇게 딱 진단을 하고 있어요? 일단 지역별로 너무 다르긴 하지만 이제 지역별로? 서울 지역 위주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예. 현재는 이제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위축이 되고 예. 매매 심리가 굉장히 악화된 상황 속에서 이제 살짝 바닥 다지기를 하고 지금 살짝 좋아지려고 하는 이런 국면에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좋아지려고요? 네. 왜 그러죠? 지난 이제 2022년, 예. 23년, 24년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패턴들을 보게 되면은 예.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 이제 상반기는 그나마 괜찮았고 네. 이제 하반기에 보통 22년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폭락이 그때 시작이 됐었고요. 예. 23년이랑 24년은 이제 정부의 이제 어떤 부동산 특례 정책, 대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7월 달, 8월 달까지는 뜨겁다가 예. 9월 달부터 시장이 식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주간 데이터로 좀 더 정확하게 보면은 23년이나 24년에 언제 보통 22년에 들고 언제 바닥을 찍냐면 예. 연말에 바닥을 찍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12월 중후반 정도에 바닥을 찍고 예. 다시 좀 좋아지는 이런 패턴을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25년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가 또 대책을 내놨죠. 네. 그래서 정책 자금을 또 풀겠다. 정책 자금 오늘 그 경제정책 방향에 내놓은 거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 이제 오늘 말고 이제 오늘 이전에도 이제 이전에? 예, 한 올해? 50조 정도를 또 올해 풀겠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신생아 특례가 이제
이 소득에 대한 요건이 완화되고. 1월 달부터 완화됩니다. 원래는 이제 부부 합산으로 이제 1억 5천까지만 소득이 되신 분들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2억 5천까지. 그래서 이제 부부 합산으로 이제 2억 5천까지 해주다 보니까 이제는 뭐 웬만한 부부들은 다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반기는 그나마 조금 다시 좀 거래량도 조금 늘고 상황이 좀 좋아질 수 있지만 네. 이제 관건은 25년은 이제 하반기가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네. 네. 지금은 조금 약세가 이렇게 이어지는 듯한 느낌인데 보통의 이 그 순환 구조상 연말에 조금 바닥을 다지는데 네. 조금 나아질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하반기가 걱정이다 그러는데요. 네. 이 한국 부동산은 왜 주간 아파트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걸 보니까 이제 서울이 보합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상승폭이 둔화되다가 보합권으로까지 낮아졌으니까 네. 이제 하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던데 그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이게 이제 일부 지역들을 보면은 예. 이제 하락을 하는 지역들도 있고 여전히 이제 상승을 좀 하는 지역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보합 정도 수준인데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기존의 이제 부동산 통계, 예. KB 부동산 통계는 한국 부동산원의 이 지수 통계 데이터는 시장을 좀 느리게 반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느리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가장 최신 데이터라고 하기는 좀 힘들고요. 가장 최신 데이터는 이제 KB 부동산에서 예. 또 주간마다 이 데이터를 보여주는 이제 그 주간 그 동향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KB 주간 동향. 근데 이 주간 동향은 누구의 데이터를 취합하는 거냐면 공인 중개사분들의 데이터를 취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보다 발빠르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데이터가 나오겠죠. 예. 근데 이제 기존의 KB나 한국 부동산의 가격 통계 데이터는 이거는 이제 통계 기법으로 약간의 마사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를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시차적으로 좀 늦을 수밖에 없고. 네. 근데 가장 빠르게 지금의 상황을 보여주는 KB 부동산의 이제 수급 데이터나 거래 동향 데이터. 거래 동향.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 지금 바닥 다지기를 하고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좋아지려고 하는 예, 약간 지금 이제 떨어지다가 이제 처음으로 지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2주 연속. 2주 연속 KB 네. 주간 동향을 기준으로 볼 때는 네, 네. 네. 그 빅데이터를 통한 여러 가지 통계를 봤어도 그런 느낌이 좀 비슷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올해도 아마도 이제 그런 패턴들이 저는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3년이나 24년, 특히나 25년 같은 경우도 이제 항상 부동산 시장을 정부의 정책, 연초부터 시작된 이런 정부의 이런 정책 자금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뭐 24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신생아 특례라기보다는 예.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원래 성인 자녀는 5천만 원인데 이거를 1억 5천까지 늘려줬어요. 그리고 증여세. 네네 그리고 조금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2억 5천까지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억 5천. 예. 그러니까 부부 합산하면 5억이죠. 예. 그럼 5억이라는 돈을 증여를 해주는데 증여세가 2천만 원도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예. 당연히 이제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집사라고 결혼하면 집사라고 증여를 해줬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정부가 또 신생아 특례 예. 등을 통한 또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니까 이게 이제 겹치다 보니까 24년에 반등이 굉장히 이제 23년보다 더 뜨거웠던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이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올해도 우리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한 3차례 정도 올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낮출 거라고 했는데 금리 인하가 이렇게 된다면 서울 집값 하락을 조금 회복시키는 떠받치는 좀 긍정적인 변수가 될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이제 저는 반대로 좀 보고 있고요. 왜요? 금리와 관련된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 예. 이 앙드레 토스콜라니의 달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리에 따르는 달걀 이론. 달걀 이론. 뭡니까? 달걀. 예, 그러니까 금리는 오르락 내리락 이제 반복을 하는 건데 이 금리가 올라갈 때 그리고 금리가 내려갈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자, 뭐냐면은 자,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면 네. 이자가 떨어지겠죠? 이자 부담이 줄죠. 그렇죠.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내가 집을 사기에 부담이 없으니까 그렇죠. 집값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 그쵸? 집을 사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그렇죠. 네. 자, 만약에 이 전제 조건이 맞다라면은 예. 반대로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예.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네.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집을 살리는 수요가 좀 줄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좀 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을 자극한다라면 예. 반대로 금리 인상은 집값 어떤 하락 가격이 압력. 하락 압력을 줘야 되는 게 그래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실제 데이터를 보잖아요. 예. 정반대입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그렇게 확연하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됐을 때가 실제로 이제 2008년 연말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거의 8%였습니다. 평균. 예. 그리고 2013년 말까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네. 절반이 넘게 떨어진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8%, 그러니까 2%에서 1% 떨어지는 것보다 예. 8%에서 4% 떨어지는 게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자가 얼마나 절감이 됐겠습니까? 네. 자, 그럼 언뜻 이 얘기만 들어보면 네. 2008년 이후로 2013년 말까지 주택 가격이 엄청 올라야 올랐을 되는데 것이다. 전혀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떨어졌죠. 2008년에서 2013년 떨어졌고. 네, 수도권은 떨어지고 지방은 올랐습니다. 지방은? 예. 수도권과 지방이 왜 다 다른 움직임이었네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이 무조건 올라간다? 이거는 완전 잘못된 생각이고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 이것도 이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금리를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이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지던 시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반대로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인상시켜도 될 만큼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초입부에는 약간의 흔들림이 있지만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이나 부동산은 대세 상승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네. 많고요. 금리 인상 초입부에. 그렇죠. 네. 반대로 금리 인하를 한다. 예. 그리고 이 금리 인하의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 그거는 그만큼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지금이 그런 때인가요? 지금이 그런 때죠. 지금이.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미국이 B컵 금리를 인하를 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 건요. 2007년 가을 이후로 처음입니다. 네. 네. 예, 지난 한 25년 동안 B컵 금리를 3번 했거든요. 예. B컵 금리 인하를. 2001년에 한 번, 그다음에 2007년에 한 번, 네. 그리고 2024년에 한 번. 근데 그럴 때마다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네. 항상 닷컴 버블이 꺼지고 금리가 터지고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돼서 주택 가격을 자극한다? 자, 이거는 저평가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평가된 지방 부동산. 네, 그런데 고평가된 이제 서울 수도권, 특히 강남 서초 예. 이쪽은 거의 거품이 안 빠졌거든요. 네. 정고점을 갱신하거나 더 위로 올라갔거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가 아파트 시장이 오히려 저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지금 금리 인하기에. 네네. 이 금리 인하기에 지방은 조금 회복 기운을 받을 수도 있지만 네. 서울의 고가 아파트는 위험하다 이제. 굉장히 경제 펀더멘탈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예. 지금 강남 서초에 경매가 많이 늘고 있고요. 그래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 경매는 지금 20년 만에 지금 사상 최대치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네, 건물 있죠. 건물. 그래요. 꼬마 빌딩 이런 거. 네. 네. 자, 이 집값에 여러 가지 금리 통화 정책의 영향이 있고 수요 공급 중 영향이 있는데 뭐 이게 입주 물량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R114에서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만 가구 초반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이거 맞는 숫자입니까 우선 이렇게? 네. 한 24만 가구 요 정도 지금 집계가 좀 되고 있고요. 예.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것도 20년짜리 데이터를 보면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어떻게요? 자, 부동산 시장에 충격파가 발생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한 3년 뒤부터 공급이 줄어듭니다. 3년 뒤부터. 왜냐하면 그때부터 각종 건설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 있죠. 예. 건설사나 뭐 시행사나 이런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호황이었다가. 그래서 2008년에도 서프라임 사태가 오면서 3년 뒤인 2011년부터 예. 11년, 12년, 13년, 14년까지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했고. 근데 그때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죠. 수도권이. 예. 자,
그리고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호황이었다 보니까 네. 2017년, 18년, 19년부터 공급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리고 공급이 작년까지도 24년까지도 좀 과잉이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예. 그리고 올해는 예. 25년은 입주 물량이 작다고 하지만 지난 25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잖아요. 예. 평균보다 약간 작은 정도입니다. 아, 평균보다 약간 20년간 평균보다. 예,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좀 줄었지만 예. 지난 20년을 보면요. 예. 그렇게 작지 않아요.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입주 물량. 예. 공급 물량이. 공급 물량. 예, 근데 언제 공급 물량이 확실하게 부족하냐? 예. 26년은 확실하게 부족합니다. 2026년 얼마나 부족하게 26년은 거의 역사상 가장 부족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요? 자, 그런데 관건은 뭐냐? 공급이 작으니까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라 네. 왜 이렇게 공급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건설사나 시행사나 부동산 관련 회사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어렵죠, 다들. 도산하는 회사들도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역대급으로 작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서울은 26년 공급이 정말로 작은 게 맞아요. 예. 하지만 25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25년은 안 그리고 그렇다. 가격이라는 게 예. 공급만 가지고 결정이 되나요? 수요가 있어야죠. 저희가 중학교 때 정도에 배우죠. 가격을 결정하는 이론, 예. 수요와 공급. 네. 네, 근데 공급이 딱 1년 정도 작습니다. 26년. 26년. 예, 27년부터 다시 공급이 늘어나는데 자, 이것 때문에 예. 부동산 가격이 뭐 엄청나게 폭등을 네.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하시면 분도 있어요.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러면 수요 데이터는 측정을 해 보셨냐? 수요는 어떠냐? 수요는 어떤 힘? 어느 자, 정도예요? 보세요. 이게 수요가 얼마나 지금 파워가 약하냐면 예. 23년과 24년은 예.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음. 특례 대출이라는 지금 정책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예.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려고 했죠. 네, 그렇죠. 자, 근데 이 결과가 어땠습니까? 강남과 서초는 전고점 돌파했어요. 예. 나머지 지역들은 어때요? 뭐 지방 같은 여전히 경우는, 지방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안 좋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서울에서도 강남 고가 이 외에 나머지 외곽 지역들은요. 전고점 대비해서 지금 반등이 20%나 30% 정도는 안 돼요. 그만큼 수요가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례까지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수요라는 걸 지금 마른 수건 짜듯이 계속 지금 짜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수요가 저는 25년에는 거의 이제 별로 없겠다. 네, 지금 수요가 네, 그렇죠. 완전히 소진될 거다. 네, 그래서 아마 상반기 중으로 거의 이제 이 마지막 수요가 저는 수요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25년 하반기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지금 서로 영향을 주면서 굉장히 이제 한국 경제, 예. 그다음에 한국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저는 충격파가 올 가능성이 높다. 올 하반기에. 올 하반기에. 예. 거기에 이제 스트레스 DSR 3차가 지금 시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7월부터.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 24년 같은 경우도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이 9월부터 확 식은 게 스트레스 DSR 2차를 시행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시장이 이렇게 음. 이게 꺾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근데 25년에는 더 큰, 더 강력한 스트레스 DSR 지금 3차가 예고됐다.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하잖아요. 안 그래도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 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한국에 지금 어떤 지금 수출 규제 정책을 지금 펼칠지 모르는 이런 위태위태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25년은 굉장한 격동의 그러네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하반기 특히 뭐 네. 상반기는 그런 대로 받쳐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잠깐 김기현 대표가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방은 뭐 이미 지금 굉장히 초토화된 듯한 느낌이잖아요. 네. 혹시 뭐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을 뭐 지방 같은 데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 올해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지방은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21년에 고점을 찍고 예. 22년, 23년, 24년 3년 동안 지방의 부동산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의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지방에 그래도 상당한 그런 지역들이 이미 무릎 밑에 특히 발목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정말 많아요. 네. 네, 꽤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뭐가 문제였냐면 지방은 지방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공급이 진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 지방은 중공업 미분양도 많고 미분양이 여전히 미분양이 많다 보니까 건설사나 예. 시행사나 즉 주택을 공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예. 무서워서라도 공급을 못하는 거죠. 못했던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어디가 정확하게 부족하냐면요. 바로 지방시장입니다. 그래서 지방시장은 26년, 27년, 28년 그래서 3년 정도는 정말로 공급이 작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가격적인 거품이 지금 무릎 밑에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25년에 대바닥을 치고 26년부터는 상승하는 지방 부동산 지역이 저는 꽤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물론 25년에는 바닥 다지기를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저평가된 지방의 지역들도 아마 올해 가을 연말 정도에 이제 전국적인 부동산 충격파가 한번 오면은 또 일시에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그때가 정말로 지방에 상당 지방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게 된다를 꼭 좀 명심을 하시고 올 하반기 즈음에 올해 하반기 내년 한 내년 상반기 그래서 즈음에. 이때쯤에 정말 내 집 마련하시는 거를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네. 한번 우리 부동산 시장에 또 한 번의 충격이 우려되니까. 네. 지금 전월세 시장은 매매 수요는 급격히 약화돼 있는데 뭐 전월세 시장은 지금 여전히 강세라면서요. 꼭 그렇지만도 그렇지도 않고요. 않아요? 어때요?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 전월세, 월세 강세를 월세 얘기하시는데 강세. 그거는 이제 아주 일부 지역입니다. 이것도 오피스텔이나 빌라 이런 시장들. 왜냐하면 이 시장에는 뭐가 많아요? 예. 바로 전세 사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가격이 공개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매매에서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빌라나 오피스텔은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네. 가격에 대한 투명성이 없다 보니까 매매가와 전세가가 너무 붙어 있는 혹은 사기까지 쳐서 이런 경우들이 있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전세를 기피하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월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동산 분야가 어디냐? 바로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빌라 시장이에요. 빌라는 월세를 훨씬 더 선호한다. 전세 그렇죠. 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파트 시장은 다릅니다. 예.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전세가 거래가 더 많아요. 월세보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문제가 뭐냐? 예. 최근에는 전세나 월세 거래량도 지금 같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매매 네. 수요 약화로 매매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월세도. 서울만 명확하게 봐도 예. 서울도 전세 거래나 월세 거래도 좀 지금 거래 자체도 지금 한산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 시장이 뜨거운 거는 아주 일부 지역이라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아까 이게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안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늘 상업용 부동산이 금리와 역행하는 상당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수익형 부동산이니까 금리가 네. 좀 떨어지면 뭐 수익성이 좀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어떻습니까?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상업용 부동산 전망은 어떠세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인 전망은 최악이지만 최악이지만. 중장기적인 전망은 저는 상당히 좀 밝게 보고 있습니다. 왜요? 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와 상업용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아요. 네. 자, 그런데 예.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팁이니까 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꼭 좀 명심하셨으면 네. 좋겠는데 네. 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자산 시장이 언제 대바닥을 치느냐? 네. 금리를 인하를 하는 시점이 아니라 네. 금리를 계속 인하를 해서 금리가 바닥을 치는 시점. 네. 그때가 바로 이런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오르는 그렇죠. 네. 대반전의 시가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지금 금리를 계속 인하를 하고 있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인하를 하고 있는 거고 또 경매 데이터를 봐도 지금 경매 시장에서 가장 지금 경매 물건이 많이 늘어난 지역이 물건이 상업용 부동산 바로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거죠?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으로 따져볼게요. 네. 자, 상업용 부동산 지금 경매 공급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상업용 부동산에 들어가야 되는 이 임차인의 수요는 어때요? 네. 약하고. 임차인들 요즘 자영업자들 어떻죠? 네.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네. 진짜 쉽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월세 가격을 어떻게 할까요? 예전보다 낮출 낮춰야 수밖에 되겠네요. 없어요. 네, 여전히 지금 좀 예전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버티기 하고 계시는 지금 건물주분들 계시는데 시대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이제는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예전에는 그냥 공급 우위였어요. 즉 예. 내가 하드웨어에 있는 건물만 있으면 그냥 월세 따박따박 받고 있는데 이런 시대가 이제 끝났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분들도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건물에 대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상업용 부동산 이 건물주분도 네. 서비스업에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래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상당히 어려운데 네. 장기적으로 조금
상업용 수 부동산은 올해 말이나 한 내년 어느 즈음부터가 네. 정말 그때는 특히 이제 경매로 매수를 하시면은 정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올 한 해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원 리치고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늘어나지만 증가율은 둔화하는 추세였죠. 내수 부진 속에 수출마저 탄력을 잃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는데요. 다행스럽게 지난해 마지막 달인 12월 수출 증가율이 6.6%로 5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작년 연간으론 6,838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죠. 비상계엄과 탄핵의 혼돈 속에서 일군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올해입니다. 트럼프 보복 관세 우려, 중국의 저가 공세, 정치 불안. 우리 경제가 다시 추락하느냐 아니면 일어서느냐 기로에 섰습니다. SBS 비즈 경제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